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작년 11월이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편의점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단지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명 편의점 쇼컷 폭행 사건이라고 불렸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 올해 4월 얼마 전에 있었는데 형량이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당시 편의점 직원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를 말리던 사람까지 폭행당해서 굉장히 많이 다쳤었는데요. 죄질이 불량한 거에 비하면 형량이 높지는 않죠. 법원이 가해자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을 7차례나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감정도 이뤄졌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열람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불허당했다는 거거든요. 피해자 그럼 하나도 못 본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하나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이 열람 등사를 불허를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억울한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등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그렇게 접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 형사소송법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형사소송법 자체가 국가 권력인 수사기관과 검사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 그리고 이 법원 이렇게 세 명의 세 당사자를 조율하는 법이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법리적 구조상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의 당사자는 이제 검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형사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자체도 피의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절차 같은 거는 좀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피해자의 권리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도 그래요? 고소인의 경우에도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이후에 보장되는 절차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그걸 보고 싶으면 소송 당사자인 검찰을 통해서 부탁해서 받아보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걸 할 수는 있는데 수사 단계는 사실 피의자도 소송 기록을 제대로 못 봐요. 아직 기소가 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재판 끝난 후에는. 재판 끝난 후에도 이 불허된 거에 대해서는 신청해도 인정이 다시 될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현실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송 당사자,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이 막혀가지고 민사 소송을 냈다. 네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이래서 했던 겁니까? 그것도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그거는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좀 유출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형사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민사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이 경우도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런데 만약에 민형사를 다 건 경우에 재판의 진행은 보통 형사 재판을 지켜보고 민사 재판이 이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민사에서는 소송에 다 원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민사 소송 진행을 위해서 형사 재판 기록을 좀 보자 하는데도 그것도 안 돼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그거는 법원의 문서 속부 촉탁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형사 사건의 기록을 민사 사건에서는 끌어다 볼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다 보면 자신의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민사 소송은 대부분 형사 소송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는 과연 이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이 정신 감정의 의도가 뭔지 이런 거를 재판부에 좀 어필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민사 소송에서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형사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내가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 피고인의 기록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이때도 그러면 불어대는 경우가 있습니까? 불어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판사가 일단 불어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상급 법원에다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좋은데 네.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사실은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 그래요? 네, 발의가 됐는데 이제 피해자가 연람복사를 신청했는데 판사가 불어를 했다. 그럼 상급 법원에 이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폐기가 됐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어떤 게 깔려있냐면 어차피 이제 그 국가가 대신 어떤 그 형벌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형사 그 기소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징벌은 국가가 내리는 거니까 피해자가 나설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네네네. 기다려라. 네네. 국가가 대신해 주지 않느냐. 네네. 굳이 당선이 나설 이유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바탕에 예. 깔려 있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 놓고 본다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 기록을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반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간단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그 용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은 피의자의 개인 정보도 보호가 돼야 되는 건 맞고 네. 재판에 좀 부당한 뭐 감정적인 예단이나 이런 거 생기기 막기 위한 조치는 맞는데 피의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순간 또 자동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는 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지 피의자의 기록을 봐가지고 그걸 어떤 용도로 보고자 하는가? 네, 네.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가는. 예, 예. 그럼 그게 그 대답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요? 예. 예를 들면 이 피해자가 법원에서 자신의 뭐 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반성문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기술돼 있을 텐데 그게 예.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도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사실관계를 뭐 거짓말로 작성해서 올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 진술 제도도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하다 보면은 피해자들이 진술을 하고 싶어도 법원에서 허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이런 그 수임한 사건 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 제가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도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강력 사건이나 성범죄는 아니었는데 이제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재판에 매번 나갔어요. 네. 그래서 나갈 때마다 자기도 좀 발언권을 달라. 음. 그런데 사실은 변호사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요새는 재판이 너무 밀리다 보니까 판사가 재판을 10분 동안 막 3건씩 잡아요. 아, 예. 예,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하시죠. 뭐 다음번에 하시죠. 이래서 3번이나 묵살을 당하다가 공판 중심주의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나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또 소외감을 한 번 더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뭐 발언권을 뭐 판사가 인정을 안 해준다거나 열람 복사를 판사가 제한을 한다거나 했을 때 예. 적어도 다른 판사나 상급 법원에서 한 번 더 좀 검토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의 제기하는 절차는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역시 또 법 개정 사항입니까? 그렇죠. 예, 국회가 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항상 결론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안 움직인다. 네네. 계속 결론이 이렇게 예, 자꾸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 좀 안타깝네요. 예. 좀 다른 얘기지만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참조가 됩니까? 반성문은 뭐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예. 요즘 뭐 보면은 반성문 잘 낸다고 형량을 깎아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반성문은 정말로 우러나와서 쓰는 글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재판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그게 본래 반성문이냐? 그렇죠. 전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뭐 어떤 재판은 뭐 피고인들이 하루에 하나씩 내서 뭐 재판 끝날 때 반성문이 막 300개씩 들어오고 이런 사건들도 있는데요. 네. 뭐 실제로 판사들은 반성문 잘 썼다고 봐주고 그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양형의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보여서 뭐 형량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요 개전의 정이라고 하는 거에 혹시 그 반성문이 참고가 안 된다? 뭐 정말 진지한 반성이 담긴 글이라면 모르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 반성문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경험한 바에 따르면 반성문 때문에 뭐 형량을 많이 깎아준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럼 왜 써요 그러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죠. 구치소 안에 들어가면 시간도 많고 하니까 하루에 하나씩 써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밑자의 본전 이런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반성문이라는 게 양심의 영역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논리로 따지고 보니까 그 판사가 이 양심의 영역을 그냥 글만 보고 과연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워낙 이건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안준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